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발언에 이어서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단어를 써요. 청와대에서 발끈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략하는 윤석열 후보의 전략 무얼 노린 걸까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반전 카드 있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에서 정무실장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옆에는 윤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분위기를 잘 이렇게 보셨을 텐데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은 탄핵 직후에 치러진 선거라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화두가 있었고요. 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9일 남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말 그대로 혼전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 조사 문항이 들어가느냐 또는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나오는 조사상으로도 초박빙이고 아마 투표 당일날까지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역동성이 굉장히 큰 선거라서 작은 바람에도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더 절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라는 거 누가 더 절박하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 메시지를 보면 너무 오만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건방지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앵커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처단하겠다, 박살내겠다 이런 말들은 조폭들 잡을 때는 쓸 수 있는 말인데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언어로는 다소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박살내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하던데 네, 할 말이 많으시겠네요. 할 말 많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관료였습니다.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런 분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꺼내는 거 어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못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성찰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무조건 교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아주 이상하고 나쁜 정권으로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또다시 전국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검찰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교체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정치 보복, 검찰 공화국 이렇게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은 부고람 빼고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직접 정치인이 되니까 그렇던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속설이 그렇다는 건데 네. 대선은 좀 다릅니다. 무조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간 윤석열 후보와 함께 거론된 이슈들은 주로 보복, 무능, 무속, 시대착오 등 대단히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언어의 느낌의 이슈들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위기 대응, 코로나 추경 등 포지티브한 이슈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네거티브가 좀 주목도가 높습니다만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포지티브한 이슈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292님께서 민주당이 그동안 오만했던 것 잊지 마십시오 얘기합니다. 예. 1402님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실수에 기대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아까는 이런 문자도 왔어요. 이제 민주당이 무속하는 거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한마디로 경제를 살릴 후보이고요. 민생을 살릴 후보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했을 때 이거 어렵죠. 좀 어렵게 좀 곤란하지만 자, 네. 어떤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또 두드러져 보입니까?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탄핵 정국 직후의 후보였기 때문에 네. 당시의 사회적 요구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라는 것이었고 적폐청산이 핵심 과제였던 것이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받는 것은 코로나 위기를 누가 더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야말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데 부패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거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시죠, 윤건영 의원께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부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4년 동안 검찰의 최고위직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부패를 눈 감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부패를 같이 하셨다는 건지 답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가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정권 말기마다 이렇게 괴롭혔던 권력형 부패 의혹은 또 좀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자, 근데 청취자들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 나 죽겠다. 지금 좀 지원해달라. 소상공인 좀 빨리 좀 지원해라.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추경 빨리 좀 합의해달라고 네. 했고요. 그런데 추경 합의 왜 안 됩니까? 왜 시간 끄는 겁니까? 야당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 정부와는 300만 원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이 대단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면 빚을 내야 됩니다. 즉 부채를 져야 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 즉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쥐어짜서 1,000만 원씩 지원하자라는 네. 겁니다. 즉 32조를 만들어라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빚은 내지 말고 구조조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자라는 불가능한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우선 300만 원이라도 지급하고 예. 대선 직후에 곧바로 재정명령을 통해서 나머지를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음 주 곧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2님께서 단독 처리하세요. 180석이나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럼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배척한다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종전선언하자는 민주당 정신상태 납득 안 간다 이런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것들이 납득 안 간다는 사실이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선거운동을 잠깐 멈췄다가 오늘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완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일화 논란이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미 단일화는 끝이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백기투항하라라고 예.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그럼 남은 것은 안철수 후보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굴복하든지 예. 아니면 자기 길을 가든지. 네.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메시지를 내놓은 거 보면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일정하게. 예. 그럼 뭐 단일화는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대선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의 대통령이고 국민이 좀 통합되는 그런 사회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예.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양극화, 정치 양극화 현상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정치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죄송하고요. 네. 민주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가 네. 자료를 공개했어요. 예. 2012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네. 서거하신 3년 전에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들춰봤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국정원 사찰 기록에 나옵니다. 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3년이나 지난 201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은 절대 봉인돼 있던 자료입니다.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왜?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그 자료를 뒤져봤다라는 게 국정원 사찰 자료에 나옵니다. 대검에서 열어본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열어본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사찰 자료에 국정원의 사찰 자료에 분명히 나오니까. 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럼 왜 그때 열어봐서는 안 될 자료를 봉인된 자료를 열어봤냐라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심심해서 열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용도로 써보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 즉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차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발언도 뭔가 이와 같은 유사성을 좀 가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윤 후보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국정원 기록. 아직은 해명하지 않고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국민통합내각 어떤 구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훌륭한 인재를 좌우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남녀를 넘어서 다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통합내각을 내세웠는데요. 저희가 멀게는 외환위기부터 코로나까지 이 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힘은 통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끌어 넘어가 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뭐 박빙인데 네. 누가 앞서 달린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달린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상황 어떻고? 자,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반전 카드가 있으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숨겨놨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요. 예. 이번 선거 이재명이 이깁니까? 저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느냐인데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만하다, 건방지다라는 말들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차이는 지금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무실장으로 이렇게 선거를 지휘하고 있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의 가장 지근거리에서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게 네. 선거 하루하루 이렇게 치르고 유세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역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바람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전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흐름들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시다시피 여론조사가 출렁임이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출렁이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예, 예전에는 일주일 단위로 보면 뭐 여론조사에 진폭이 있다 하더라도 2% 내외 정도가 대단히 큰 포인트였는데 지금 10%가 벌어지고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역동적인 선거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여일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공약을 계속 내놓는 이재명, 그런데 무속 논란, 공약을 계속 내놓는데 그런데 또 김혜경 씨 논란,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린다, 이재명 후보는 정작 잘 안 보인다,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이슈들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 논란이라든지 뭐 신천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공약보다 훨씬 좀 흥미 간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야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거든. 예컨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크게 됐었다가 두 번째는 무속인이 또 캠프를 좌지우지하신다고 했다가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주목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부정적인 논란인데 논란이 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에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단건으로 보는 거는 조금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건으로만 봤을 때는 단일화 문항을 넣었느냐 또는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폭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어제인가요? 뭐 언론에서 보면 평균값을 내놨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모든 여론조사의 평균값을 가중치를 넣어서 한 걸 봤습니다. 네. 그 수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걸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